안녕하십니까, 서성호입니다. 2022년 7급 공무원 회계학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것, 제가 판단컨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소 조금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출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커트라인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석적인 풀이라고 하는 A부터 B, C 이렇게 스텝 밟아가면서 정석적인 풀이를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입니다.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오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보고하고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 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단 앞선 기간까지 소급 제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기 오류 수정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급 제작성 되는 것이지 단기 손익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오류와 관련돼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해서 관련된 손익을 그냥 모두 단기에 때려 넣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가능했습니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현재 그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제 4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됐어요. 그렇게 이제 특징적인 것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었던 것이 1번 문제였고요. 2번 봅시다. 계산 문제 나왔는데요. 주식회사 한국의 2000X1년 상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00X1년 매출 총이익과 기말 상품 재고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기초 상품 재고액 나와 있고요. 단기 상품 매입이 이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겠고요. 이 중에 이제 70만 원 상당액을 시용 판매했대요. 매가로 하면 91만 원. 이 비율을 따지면 1.3대 1 요 정도 돼요. 한마디로 원가에 30% 정도, 원가에 30% 정도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시용 판매잖아요. 따라서 상대방한테, 즉 고객한테 물건이 넘어갔을 때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65만 원 상당액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표시했어요. 따라서 65만 원 상당액에 대한 이제 원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1.3대 1이니까 매출원가는 50만 원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뽑았잖아요. 따라서 매출원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말 재고 금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이거 아니면 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매출 총익 50만 원 나왔으니까 65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15만 원 나오니까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1.3대 1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문제 유형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익숙하신 분들 또는 이제 많은 기출문제 등을 풀이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보다 쉽게 답을 뽑을 수도 있었겠죠. 보시면 매출 총이익은 보기에서 보면 15만 원 아니면 21만 원이에요. 즉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21만 원이거든요. 즉 모두 판매됐다는 전제 하에서 뽑히는 매출 총이익이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를 골라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15만 원이라는 전제 하에서 매출 원가는 쉽게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판매 가능 재고 금액에서 매출 원가 50만 원 빼면 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그래요. 계산 문제를 풀 때 무턱대고 A, B, C를 밟는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야만 되는 문제도 반드시 존재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보기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에 구성됐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걸을 수 있는 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신 후 걸러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이를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이번 문제는 정석적인 풀이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수험생, 즉 전반적인 틀을 보고, 즉 문제에 좀 익숙한 수험생이죠. 문제풀이에. 그런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큰 부담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한국은 2000X1년 12월 초 회계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대요. 한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이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결국에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 될 것이고, 그 자본은 크게 이제 주주하고 거래, 경영성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12월 초에 보시면 1000주 500원 액면가를 발행하고 현금 나입했대요. 그러니까 자산이 50만 원 들어왔고 자본이 늘긴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금이 이만큼 늘겠죠. 그러니까 12월 초 분기에는 우리 당기손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거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일회성 광고로 하고 15만 원 현금이 지급됐대요. 현금 15만 원, 현금 15만 원 이렇게 나갔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물론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우리는 각각의 수익과 비용 등을 다 일일이 파악할 필요 없이 전체 손익만을 뽑으면 되니까 자산, 부채, 그리고 손익이 아닌 자본의 변동만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산이 이만큼 빠져나갔다. 됐고요. 그 다음에 회계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가로 이만큼을 수취했대요. 120만 원만큼 현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회계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50만 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어찌되었든 채권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비품을 10만 원 주고 취득했다.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도 손익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거래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월분 전기 사용료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현금이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20만 원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직원급여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 던져버리고 우리는 자산 부채의 증가만을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자산이 2,500 감소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요거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각각 계산하신 후 두 금액의 차이가 당기순이익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죠?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 워낙 이제 항목이 많다 보니까 자칫 실수했으면 조금 힘들었을 그럴 가능성은 있는 문제였죠. 어쨌든 답은 3번으로 쉽게 나오게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합시다. 법인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법인세 회계 쪽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지만 이제 막 공부를 했거나 아직 조금 덜 다듬어진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주제 자체가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일단 봅시다. 법인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인데요.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우리가 이연법인세 부채랑 다르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즉 우리가 이연법인세 부채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읽어보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요. 이후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인식하셔야 되죠. 그죠? 즉 이연법인세 부채랑 다르게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인식하고, 그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제거하고, 다시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주제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600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은 매년 이제 500단위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대요. 즉 외부에 500단위를 팔고 있고 유휴 생산 능력은 100단위 정도가 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200단위를 단위당 180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대요. 이 특별 주문은 모두 수락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된다. 가장 베스트는 100단위만 파는 것이겠지만, 그죠? 지금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유휴 생산 능력이 100단위가 남아있으니까. 그거시겠지만, 거래처에서 200단위 다 팔거나 아니면 팔지 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락할지 말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시면, 현재의 공원이익, 외부에 판매되는 공원이익을 보면,
현재 500단위를 팔고 있으니까 이 4만이라고 하는 것을 50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오겠죠. 그럼 4만 나누기 500을 하면 현재 이제 80원 상당 하나 팔면 이제 80원 정도의 공원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500단위 곱하기 80 이만큼의 공원이익이 뽑히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굳이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오겠죠. 4만 원이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이 상황인데 내가 만약 이것을 즉 새로운 고객의 제안을 수리하게 된다면 과거 이제 500단위 팔던 것을 이제 400단위밖에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00단위 곱하기 8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제안을 수락했을 때 뭐 고정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200단위 곱하기 상대방이 나한테 제시한 가격 180에 변동비도 전혀 차이가 없죠. 120을 차감한 60이죠. 200단위 곱하기 60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현재 공원이익은 4만인데 수락하면 4만 4천, 뭐 4천 원만큼의 공원이익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관련된 대안을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고정비에 변동은 없으니까 이 공원이익 증가 자체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조금 이제 당황할 수는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번 보도록 합시다. 국가얘기 예규가 나왔어요. 이 예규가 나왔다. 어렵죠. 일단 저런 문구 뚝 뜨면 과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정답을 바로 체크해 보면요. 정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보시면 국세징수 활동표에 표시된 국세 수익은 국가재정운용표상의 재정운용 순원가의 국세 수익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뭐 다들 여러분들 뭐 체크는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국가에게 예규를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국가 수준의 재정 운용표에서 국세 수익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다 체크가 들어갔던 내용이죠. 물론 제가 아직 강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 등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국가 수준에서 보면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스타트하죠. 그죠? 순원가에서 스타트해서 각 관서의 순원가가 다 합쳐지고 그다음에 비교한 수익에 이제 국세 수익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국가 수준에서는 이 국세 수익이 드디어 이 비교한 수익 쪽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이것만 명확하게 아셔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뭐 관련된 답을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재정운용 순원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재정운용 순원가 다 기록이 되고 비교한 수익에 국세 수익이 기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 수익은 중앙가수 수준에서는 국세징수 활동표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기재가 되는 것이고 이제 국가 수준의 재정운용표를 만들 때만 이제 비교한 수익에 관련된 금액이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됐어요.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7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제품 4000단위를 생산하여 3400단위를 판매하였다. 2000X1년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정석대로 풀이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만한 문제죠. 그죠?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보통 뭐 이런 식의 하나하나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접근 방식은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계산 없이 혹시 답이 골라지지 않을까? 또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요건 아니다 라고 쳐지는 그런 보기가 없을까? 그런 것도 일단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쳐낼 거 쳐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의 편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일단 보시면 초변동 원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초변동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만을 제품의 원가로 구성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단기 비용을 모두 빼버리는 그러한 형국의 계산 방식이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600단위 상당의 4,000에서 3,400을 판매했으니까 600단위 상당에게 재고 자산이 남아있는데 초변동 원가 계산 하에서의 기말재고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600단위 곱하기 30을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초변동 원가 계산 하에서의 기말재고 자산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얼마입니까? 6, 38, 18,000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8,800원이라고 나왔네요. 28,800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000원이 아니니까 땡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뭐 정석적인 풀이를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풀이를 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내가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본 뭐 그런 뭐 내공이 있었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걸러낼 보기 일단 걸러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계산이 쉽게 되는 것을 찍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릴 문제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뭐 고수랑 중수가 약간의 시간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8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한국은 2000X1년 초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기간 3년이고요. 계약금액 200만 원을 진행하고 있대요. 진행률은 발생 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이제 원가 투입 기준으로 보통 진행률을 산정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공사원가 30만 원이 발생했고요. 완성 시까지 추가로 9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은 현재 뭐 4분의 1, 25% 정도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공사 대금으로 이만큼을 청구했어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미청구 공사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니 미성공사 금액을 계산한 뒤에 청구 금액을 빼면 미청구 공사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하고 이익공사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미성공사라고 하는 금액 있잖아요. 미성공사라고 하는 금액은 결국 우리가 그 누적 수익이죠. 누적 수익과 그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계약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이것의 25%라고 한다면 50만 원이 미성공사 금액이 되는 것이고, 청구 금액이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35만 원? 35만 원을 청구했으니까 미청구 공사는 15만 원으로 쉽게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됐어요. 뭐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합시다. 보고 기간 후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정답은 조금 허무하게도 1번 쉽게 나오는데, 주제 자체가 조금 생소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수험생이 있었을 것 같아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표시를 해봤어요. 정답을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주가 승인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죠. 그죠? 관련된 주제를 공부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쉽게 답을 뽑아냈을 것이고, 조금 주제가 좀 어렵다 생각이 돼가지고 해당 주제를 패스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한국은 2000X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대요. 2000X3년 말 발행 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보통주 자본금은 현재 35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우선주는 15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000X1년과 2000X2년에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대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 이것이 누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꼭 파악하셔서, 만약에 비누적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것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만, 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면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 상당액에 대해서 단기에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즉 그림으로 따지면 배당금 재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누적적 우선주가 과거에 가져가지 못한 몫을 일단 먼저 가져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선주 관련된 배당금이 챙겨갈 몫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단기에 우선주니까 단기에 관련된 돈 가져가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150만 원 곱하기 5% 상당의 돈을 그 다음 단기 몫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주가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보통주에 대해서 5% 배당률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따라 350만 원에 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통주가 가져가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재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가져갈 것이냐. 우선주가 만약에 비참가적이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몫은 다 그냥 보통주가 가져가면 돼요. 근데 우선주가 부분 참가다라고 한다면 부분 참가율에 맞추어서 우선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보통주. 완전 참가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자본금의 비중 있잖아요.
지금 7대 3이겠네요. 7대 3 비중으로 해당 금액을 가져가면 돼요. 정석적인 풀이는 그렇다고 말해요. 정석적인 풀이는 스텝 1, 2, 3, 4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요. 보통주의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주의 배당률과 같고 그리고 우선주가 완전 참가라고 한다면 굳이 얘네들을 스텝 밟을 필요 없이 단순하게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하다. 즉 한마디로 일단 이거 떼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7대 3이죠. 350만 원, 150만 원이니까 7대 3으로 그냥 보통주가 가져갈 거 가져가고 우선주가 가져갈 거 가져가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 이제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 못 받은 몫에 대해서 우선주가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15만 원이 되겠죠. 그럼 남은 재원이 얼마 남았습니까? 150만 원에서 15만 원 떼니까 85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이제 7대 3 비율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85만 원의 70%를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59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주 59만 5천 원 나왔으니까 뭐 굳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역시 뭐 정석적인 풀이를 하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다소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만 배당률이 저렇게 동일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완전 참가다 우선주가 그것을 이제 꿰뚫는 수험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도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좀 낮은 형태의 문제였어요. 주식회사 한국의 2000X 1년 초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80만원, 부채 총액은 50만원이래요. 다음 거래 내역과 관련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한 2000X 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과 부채 총액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3월 1일 보면 현금이 12만원 빠져나갔죠. 현금이 12만원 빠져나갔다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만원 중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 그 다음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면 보험료가 한 달 기준으로 만원씩이잖아요. 따라서 내년도 1월과 2월치를 미리 선납했다라고 해서 2만원만큼의 선급비용 자산이 기재가 됩니다. 그죠? 되셨나요? 일단 자산부채 변동만 기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일 보시면 어찌되었던 24만원이 들어왔어요. 현금 24만원이 들어왔고 저 중에서 내가 아직 뭐라고 할까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받은 돈, 즉 한마디로 선수 수익, 선수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24만원이 1년치니까 한 달에 2만원 정도 되겠네요. 따라서 내년도 7월까지의 임대료 2 곱하기 7, 14만원인가요? 14만원 상당의 부채가 인식이 됐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나머지 차액이 이제 자본의 변동이 될 텐데 이쪽 금액과 이쪽 금액이 합이 같으니까 손익은 제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어찌됐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말자산은 기초가 이제 80만 원이었고 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면 이쪽이 26만 원, 이쪽이 12만 원이죠. 그걸 계산해 내시면 94만 원이 쉽게 나와요.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뭐 거래 내역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정석적으로 풀이를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었던 뭐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0X 1년 초 영업을 개시했고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답니다.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7만 원이었고요. 예정 배부액은 6만 원이었대요. 그럼 만 원만큼을 추가적으로 어디에 반영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기말재고 금액 등은 다음과 같고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해 회계 처리할 때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에 의한 회계 처리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성적인 풀이를 한다고 한다면 다소 조금 짜증이 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에 맞춰서 만 원을 뿌리는 작업을 수행했을 테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면 지금 보기가 4,500원과 5,500원 이렇게 있고 증가감소예요. 일단 매출원가 조정법과 총원가 비례배부법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인데 이것에 비해서 이것이 미치는 당기순이익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한다면
차이인 10,000원 상당액을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즉 10,000원 전체를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해당 금액 비율에 맞춰서 일부 금액은 여기에, 일부 금액은 여기에, 일부 금액은 여기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출원가로 집어넣은 것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여기에 귀속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일단 기재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매출원가 조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에 비해서 당연히 단기순이익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 두 금액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단기순이익의 차이 금액은 결국 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에 묶여있는 금액만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그래서 찍더라도 증가를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을 찍어 주셔야 되겠고, 보시면 4,500원, 5,500원인데 이거 뭐 일일이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이 10,000원의 절반 금액이 5,000원이잖아요. 5,000원. 그러면 여기 묶여있는 금액이 10,000원의 절반보다 큰지 작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죠. 두 개를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이 두 개의 합이 얼마입니까? 126,000원인가요? 매출 원가가 얘네 둘의 합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10,000원 중에 50% 넘는 금액이 비용으로 전환됐을 것이고, 비용에 반영됐을 것이고, 50%보다 작은 금액은 자산으로 묶여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뭐 4,500원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번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풀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소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뭐 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니까 4,500 아니면 5,500이네.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일단 걸러낼 거 걸러내시고, 그리고 계산 없이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계산 없이 답을 골라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일단 금융자산의 재분류라고 하는 주제가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어려운 주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보기 지문 자체도 조금 어려웠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래서 난이도는 상급으로 일단 처리를 해봤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금융자산을 삼각후 원가 측정 범주, 한마디로 AC 금융자산에서 FV, OCI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때 이제 유효이자율과 기대 신용 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서 조정한다라고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분류라고 하는 것은 보유자인 내 입장에서 AC를 FVOCI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즉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무언가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나의 계정 재분류는 결국 상대방, 즉 회사채를 발행한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 신용 손실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재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체크를 해봤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뭐 관련된 주제를 공부함에 있어서 FVPL 금융자산으로부터 A씨나 FVOC로 분류되는 경우, 그 AC 금융자산이 FVPL이나 FVOCI로 재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FVOCI가 FVPL이나 AC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각각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됐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수업 시간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럼 14번 보도록 합시다.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주제 자체도 생소한 주제가 아니었고요. 정답도 우리가 이제 자주 보았던 그러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급으로 처리했어요. 보시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등에 대해서 감액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이렇게 제품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순실현 가능 가치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외부에 팔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내 손에 떨어지는 돈, 그 돈과 제품의 원가를 비교해서 혹시 제품의 원가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순실현 가능 가치만큼 떨어뜨리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요 원재료였습니다. 이 원재료는 무조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큰형님 뻘이라고 생각되는 요 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랑 원가를 비교해서 혹시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원재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제품 전체가 정상적으로 판매가 돼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원가보다 높다, 그런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이 제품 자체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원재료도 이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그 평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순실현 가능 가치를 적용하기보다는 현행대체원가죠. 현행대체원가. 즉 똑같은 재고 자산을 내가 현재 구입한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원가. 그 원가를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체해서 금액을 비교해서 평가 손실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 시간에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답은 3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보시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이다. 한마디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100원이고 원가가 2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제품 자체를 팔았을 때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적다,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재료에 대해서도 평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현행 대체 원가랑 나의 실제 취득 원가를 비교해서 평가, 손실 등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 원재료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은 틀렸다. 쉽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됐습니다. 해당 문제 14번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한국은 2000X1년초 기계장치를 2만원에 취득했대요. 연수학계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2000X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 가치는 5천, 사용 가치는 4천, 손상차손 인식액은 6천이래요. 한마디로 감가상각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즉 2만원에 취득했던 것이 일단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큰 금액이겠죠. 회수 가능액을 따져봤더니 둘 중에 큰 금액 5천원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을 쭉 다운시켰는데 이때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이 6천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손상 인식 전 이 장부 금액은 얼마란 이야기가 됩니까? 11,000원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봅시다. 취득가액은 현재 2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인식한 금액은 9,000원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이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학계법에 따라서 첫 해에 인식한 것이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한마디로 6이죠. 6분의 3, 저 전체 상각대상 금액 중에 절반이 9,000원이란 이야기가 될 것이고, 결국 상각대상 전체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18,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잔존 가치는 2,000원이다. 쉽게 답이 뽑히게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게 답을 뽑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틀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중급 정도로 일단 처리를 해봤고요. 1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중앙관서 A 부처는 B 기업과 XYZ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계약 기간은 2000X1년 10월 1일부터 2000X2년 9월 30일이고요. 계약 금액은 10만 원이랍니다. 계약사상 A 부채는 2000X1년 12월 1일 날 4만 원을, X2년 6월 1일 6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XYZ 수익이 교환 수익인 경우와 비교환 수익일 때 A 부채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교환 수익이라고 한다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발생주의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비교환 수익이라고 한다면 저 청구권에 입각해서 우리가 손익을 인식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비교환 수익에 해당할 경우 2000X2년도에 내가 귀속되는 청구권은 6만 원이니까 인식할 수 있는 수익은 6만 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관련된 문제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에요. 과거 이제 국어 문제에 한번 나왔던 것인데, 거기서 숫자만 살짝 변형된 형태로 나온 것이다. 문제 자체가 처음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한번 기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급 정도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주인수권 부사체를 건드리고 있는 문제예요. 주제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실상 신주인수권 부사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한 이유가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중급 정도로 표현을 해봤고요. 일단 보면 일단 액면 발행됐다라고 나왔죠. 50만 원을 받고 발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주 인수권 대가라고 하는 것이 69,430원이래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회사가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발행했는데 그 말은 순수하게 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사채 플러스 옵션을 발행한 거예요. 옵션. 즉 신주 인수권이랑 옵션을 함께 엮어가지고 발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에 따른 뭐 패키지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사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옵션의 가격이 이만큼, 즉 69,430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사채와 관련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뭐 이 금액이 되겠죠. 430, 570이 될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끝난 거죠. 430, 570, 2000X 1년 말 장부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반 사채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의 2000X 1년 말 장부 금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 이자율 10%라고 했으니까 430, 570이 1년 동안 10%만큼 불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액면이자 명목으로 만 원이 지급됐을 테니까 결국 430, 570 곱하기 1.1 빼기 만 원 해서 463, 627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계산, 즉 문제만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주제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고요. 18번 보도록 합시다. 난이도는 상이고요. 일단 주제 자체도 어려웠고 보기 자체도 어려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주식기준 보상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답은 2번이었어요.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 기준에 추정할 때 재부의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부의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나왔는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기준서에 있는 것을 갖다 붙여놓은 건데요. 제가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 기준에 추정할 때 재부의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려하지 아니한다. 대신 사후적으로 재부여 주식 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 재부의 특성을 새로운 주식 선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론 도출 근거도 가볍게 실어봤는데 뭐 결론 도출 근거까지는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결정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로 뭐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식 결제형,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결제되는 것과 현금 결제형,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 그 다음에 선택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좀 기재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해당 주제를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해당 문제는 글쎄요, 그냥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난 뒤에 참고 삼아 가볍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다. 주제도 어려웠고 정답도 어려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9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뭐 상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금융상품 표시에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 복합금융상품 나오면 많이 힘드시죠. 뭐 방금 나왔던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문제로 맞닥뜨리면 숨이 턱 막힐 텐데 일단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 보자마자 많이 긴장을 했을 것이고 답을 보면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 시점에 자본 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죠? 뭐 정답을 보고 체크를 하면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시험장에서 이 긴 지문을 읽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3번은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4번이 맞아.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글쎄 풀 수 있는 수험생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답만 딱 떼고 보면 어렵지 않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이 긴장해서 정답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난이도는 상급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2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초 주식회사 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105만 원에 취득했대요. 한마디로 뭐 할증 발행된 그런 상태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고요. 사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한국은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 2000X1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대요. 따라서 12개월짜리를 적용해가지고 관련된 충당금을 계상했을 것이고 X2년 말에는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죠? 5,000원만큼의 충당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2000X3년 초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100만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물어보고 있네요. 결국 처분 당시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단 105만 원에 스타트해서 이것이 1년 동안 10%만큼 성장했을 거예요. 유지율이 10%니까. 이렇게 성장한 후에 표시이자로 12만 원이 지급이 됐을 테니까 그 금액만큼 관련된 자산이 다운이 됐겠죠. 그리고 이 금액이 또 1년 동안 10%만큼 성장했겠지만 역시 12만 원이 지급됐으니까 또 이만큼 다운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산식으로 표현하면 105만 원 곱하기 1.1 빼기 12만 원 이렇게 하면 요 숫자가 될 것이고 여기 곱하기 1.1을 하고 다시 12만 원 다운시키면 요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내면 1018500이 나와요. 이 계산 자체도 조금 짜증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해당 금액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충당금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5,000원 상당의. 그러니까 여기서 5,000원을 추가적으로 차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관련된 장부 금액이 1013 5,000원이 반영되니까 1013 50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013 500을 1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결국 13,500원만큼의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 충당금이 좀 결합된 뭐 그런 형태의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상 뭐 손실 충당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뭐 계산이 조금 짜증나긴 합니다만 못 풀 정도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상급까지는 주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한 중급 정도의 문제다. 조금 중상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해서 난이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봤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시면 되겠고 21번 보도록 합시다.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와 정부 지원 공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나머지 지문 한번 봅시다. 왜 틀렸는지. 일단 1번, 2번은 쉬워요. 보시면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 자본접근법 되겠고요. 당기손익을 인식하면 수익접근법 되는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이제 단어를 교체한 그런 형태의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관련된 사항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어색하잖아요.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자본접근법?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따라서 1번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어요. 2번,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존으로 수취한 정부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 일정한 비용 보존 목적으로 봤는데 기타 포괄 손익 좀 어색하죠. 당연히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지문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 3번 지문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즉 정답을 고름에 있어서 3번인가 4번인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서 난이도 한 중급 정도로 표시를 해봤어요. 보시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수치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킨다. 그렇죠. 재무상태표의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의 총 투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변동을 주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현금 흐름표에 별도 항목을 표시한다. 이것이 기준서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이걸 이제 주석으로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교체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주석에 충분히 기재할 사항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3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을 건데 실제 출제자는 그렇게 고민하고 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 교체해서 문제를 구성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답은 이제 4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초 본사 건물을 500만 원에 취득했대요. 잔존 가치는 5만 원, 내용인수 20년, 정액법, 월할 상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채를 액면 가액으로 의무 매입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일단 보시면 국채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해 내셔야 되겠죠. 보시면 75만 2천 원 쉽게 계산은 돼요. 연금 현가계수랑 현가계수를 줬으니까. 물론 계산이 조금 짜증날 수 있겠습니다만 못할 것은 아니다. 그죠? 75만 2천 원 나와요. 그러면 100만 원과 75만 원 2천 원의 차이 24만 8천 원이 본사 건물의 취득가액이 당연히 가산이 돼야 되겠죠. 즉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75만 2천 원밖에 가치가 없는 것을 100만 원 주고 취득했다. 그 차이 금액은 내가 해당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생된 직접적인 부대원가 성격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 24만 8천 원을 얹어서 취득원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뭐 나머지 것들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 없이 정답이 2번으로 툭 튀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난이도는 솔직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난이도를 하를 줘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맞닥뜨렸다?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서 중급 정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됐고요. 23번 보도록 하죠. 환율 변동 효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주제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했어요. 답은 2번인데요.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또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기타 포괄 손익 또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해외 주식을 샀다. FVPL 금융자산으로 처리했거나 또는 회사채 등을 사서 FVOCI 등으로 내가 처리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얘는 단기 손익으로 얘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관련된 주식이나 또는 채권 상당액이 해외 것이다,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의 기말평가 금액은 환율 변동분까지 모두 반영된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비화폐성 자산인 FVPL이나 FVOCI에 대해서 달러 기준으로 평가 손익 등을 인식하고 그리고 환율 변동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두 개를 몽땅 그려가지고 평가 손익을 인식하잖아요. 따라서 환율의 효과가 당연히 FVPL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PL에, FVOCI 같은 경우는 OCI 한꺼번에 뭉뚱 그려져서 평가 손익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실제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지만 역시 주제가 다소 생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난이도는 한 중급 정도로 표시를 해봤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24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월 1일 건물을 50만 원에 취득하고 공정가치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7월 1일 날 동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 변경했고요.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각 시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감가상각 등을 수행하지는 않고요. 각 시점의 공정가치로 조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 2000X1년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기타 포괄 손익이 5만 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5만 원이 증가하는 것이죠. 즉 취득가액이 좀 50만 원인 상태인데 기말 평가 금액이 55만 원이니까 그 두 금액의 차이를 평가 손익, 단기에 실현된 손익처럼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찍더라도 1번을 찍으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 2번 2000X2년 유형 자산에 대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00X2년 단기 순이익은 3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55만 원짜리가 이제 7월 1일 유형 자산으로, 즉 일반적인 나의 사용 목적인 건물로 대체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대체가 될 때 기본적으로 단기 손익 5만 원만큼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일단은 발생해요. 플러스 5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원가 모형이니까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감가상각에 들어가야 될 텐데, 보시면 감가상각비로 계산될 금액은 10년, 그리고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다 보니까 60만 원 일단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대체가 됐기 때문에 1년치 감가상각이 아닌 절반의 감가상각을 인식하면 되겠죠. 3만 원만큼의 감가상각비가 인식이 되죠. 따라서 평가이익으로 5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3만 원이 반영되니까 당기순이익에 2만 원만큼의 플러스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보기 보면 3만 원을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죠? 3번 봅시다. 2000X2년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기타 포괄 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일단 60만 원에 스타트 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3만 원만큼이 인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60만 원, 3만 원이 까진 금액이 기말 평가 전 장부 금액이 될 텐데, 해당 금액은 이제 57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0X2년 12월 30일을 재평가를 했더니 58만 원으로 10,000원만큼 증가했다? 우리 재평가했을 때 플러스 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과거에 재평가 손실로 인정된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기타 포괄 이익이 10,000원만큼 증가한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4번을 보시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5만 원 증가한다. 아닙니다. 2번과 4번은 관련된 당기순이익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평가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든 원가 모형을 적용하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2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4번 문제는요, 꼼수를 부릴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석적인 풀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난이도는 중급 정도로 놔뒀어요. 됐습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25번인데요. 25번 문제는 일단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국가회계 예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긴장을 했을 텐데, 실제 정답을 보면 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국가회계 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칙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국가회계 예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쭉 공부했던 그 회계학의 틀, 정부회계 틀 안에서 쉽게 1번을 골라낼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급 정도로 표시를 해봤고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번에 치러졌던 7급과 관련된 문제풀이 과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실제 어려웠습니다. 주제 자체가 일단 어려운 게 많이 건드려져서 많은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말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많이 당황시켰을 것 같고요. 계산 문제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한마디로 이제 문제풀이를 함에 있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문제풀이를 위한 그런 스킬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FM대로 계산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 시험이다 보니까 모든 수험생이 합격할 수는 없겠죠. 이번에 좀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가 나온 수험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제 자책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다시 한번 가늠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반드시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